자, 한국사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배웠었죠. 오랫동안 흥선대원군의 주도하에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꽉꽉 닫혀있던 문이 통상 개화론자들의 대두와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일본의 각종 모략들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미수 통상조약 그리고 조러수, 조영, 조쿠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개화 정책을 펼쳤고,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했고, 그 이후에 청나라엔 용선사 파견하고 일본에는 수신사, 신사유람단, 조사시찰단 파견하면서 통리기무함도 설치하고 별기구도 설치하는 등 개화 정책을 쭉 이어가 나가는 부분을 배웠어요. 자, 오늘은 그와 반대로 그렇게 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의 반대로 개화를 안 했으면 하는, 이건 정말 나쁜 짓이다, 잘못된 길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정척사 운동의 뜻이 쓰여 있는데, 위정척사. 자, 지킬 위자에 바를 정자, 배척할 척자에 사악할 사자 써가지고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 위정척사 운동을 주도했었던, 개화에 반대했던 보수적 유생들은 요 정이라고 하는 것을 뭘 정으로 받고 사를 뭐를 사로 받는지 한번 이미 다 알겠지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위정척사에서 정이란, 이들이 말하는 정은 우리가 예전부터 생활 규칙으로 삼았던 유교 문화가 정이고, 그럼 악에 해당하는, 자, 사에 해당하는 반대는 당연히 서양의 문화겠죠. 자, 이걸 개입해서 얘기하면 우리 문화를, 유교 문화를 지키고 서양의 문화를 배척하자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건 또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는 화이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화는 중화사상을 얘기하고 중국을 얘기하고, 이는 오랑캐를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중화고 예전부터 조선은 작은 중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 작은 중국인 우리가 어찌 오랑캐인 서양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의미로 화를 지키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것은 조선의, 즉 정은 조선의 전통 질서를 얘기하고, 전통 질서 임금님이 오시고 효를 중요시하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고 이런 식의 우리나라의 전통 질서를 중요시하고, 서양에서 갑자기 들어오고 있는 침략 세력들, 여기에 일본도 합세하겠죠. 서양, 일본의 침략. 자, 이걸 대입시켜보면 조선의 전통 질서를 지키고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엄청 거창하게 설명했지만 별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개화가 있었다면, 즉 서양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배워서 강해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서양 것을 받아들이는 게 절대 강해지는 게 아니다. 그들은 사악한 것들이다. 그러니 이들 절대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거 꿋꿋하게 지켜보자라고 하는 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반대말은 개화겠죠, 개화. 자, 요 위정척사 운동은 시대별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위정척사의 운동의 대략적인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자, 1860년대와 그리고 1870년대 그리고 1880년대, 이렇게 일단 나눠볼게요. 자, 1860년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이 뭐가 있을까? 자, 1866년에 일어났었던 병인양요라는 사건이죠. 병인양요. 이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이유는 천주교 신부를 죽였다, 왜 우리나라 사람 죽이냐라는 명분으로 쳐들어오긴 했지만, 이들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와 통상을 하기 원했었죠. 그 이후에 신미양요 있기 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오페르트 노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1860년대에는 병인양요로 대표되는 서양의 무슨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 통상에 대한 요구, 자기네랑 거래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자, 요 시기에 이런 것에 맞서서
우리 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항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했느냐? 절대로 저들과 거래해선 안 된다. 지금은 무역을 원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통상반대 운동을 엄청나게 벌입니다. 통상반대 운동을 벌이고, 바꿔 말하면 이들은, 자, 60년대에는 아직 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예요? 60년대면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통상반대하는 쪽이었죠. 통상수교 거부정책. 그러니 이들은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양반의 뭐 묘지림을 파괴한다던가 뭐 서원을 철폐한다던가 그런 거는 찬성하지 않았지만 흥선대원군의 뭐는 지지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지지했었다. 자, 정리하면 60년대 민영석사 운동은 병인양으로 대표되는 서양의 통상 요구에 절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이런 식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고, 자, 70년대가 되면 흐름이 약간 바뀝니다. 자, 70년대 대표적인 사건, 강화도 조약이 있죠. 조일수호 조교. 자, 강화도 조약이 딱 맺어지고 혹은 맺어지려고 할 때 우리나라 보수적 유생들 위정척사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궁궐에 찾아와서 외칩니다. 절대 일본에게 항구를 열어주지 마라. 대표적인 사람이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교과서에 사진이 있습니다. 100페이지에는 이항로가 있고 더 넘기면 나중에 최익현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자, 요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절대 항구 열지 마세요. 개항 반대. 누구한테도? 일본한테도. 왜? 그동안은 여기는 다 서양 애들이었잖아요. 영국, 영국이란 프랑스, 독일, 미국, 서양이었는데 여기 강화도 조약 때 일본 놈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일본 놈이나 서양 놈이나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니 외에게도 절대로 항구 열어주지 마라. 이런 주장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놈과 양놈은 똑같은 놈이다. 뭐라고 쓸까요? 외, 양, 일체론, 외양일체를 주장하면서 개항반대. 요게 70년대 대표적인 위정척사 운동의 방향입니다. 자, 80년대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80년대가 되면 이 책 하나가 조선에 퍼지죠. 고종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고종이 이 책 보고 반하잖아. 책 제목이 황준생이 지은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가져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이 결과 고종의 의지 플러스 조선 책략의 유행 등에 힘입어서 조선의 개화가 활발하게 일어나죠. 80년대가 되면 미국을 시작으로 서양의 많은 나라와 수교를 맺게 되고 막 서양에서 온 선생님들이 뭐 선교사들이 혹은 교사들이 학당을 세우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서양에서 병원이 세워지고 개화 정책이 막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개화 반대 운동이 일어났겠죠. 이때는 통상 반대, 개항 반대였다면 이때는 개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개화 반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느냐?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만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남지방, 지금의 경상도 지역의 선비들을 모아갖고 상소문을 잔뜩 써서 국가에 보내죠. 뭐 하지 말라고. 개화하지 말라고. 이때 대표적인 게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운동 같은 거. 자, 무슨 운동을 했다? 개화 반대 운동을 했다. 개화 반대. 대표적인 게 뭐다? 이만손이 한 영남 만인소 운동 같은 게 있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보수적 유생들이 우리 거를 지켜야지, 사악한 거 잘못 받아들였다는 나라 망한다 하고 열심히 시기별로 그 시기에 있었던 일에 맞춰서 위정척사 운동을 벌였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열었죠. 열었고 결국 일본에게 먹혔죠. 그쵸?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개화가 늦어진 건 맞아요. 요때 조금 빨리 받아들여서 했으면은 일본한테 안 먹혔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 없어요. 어찌됐든 사실은 개화가 늦었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렇다고 개화가 빨리 됐으면 일본한테 안 먹혔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만인을 따져보지 말고 만약을 따져보지 말고 그냥 요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보자면 일단 첫 번째 한계점, 안타까운 점. 우리 것을 지키는 것은 좋았지만 세계사의 흐름에 맞춰서 남들과 같이 근대화 과정을 이룩하지 못하고 근대화가 늦어졌다는 거, 개화가 늦어졌다는 거. 그게 안타까운 점, 한계.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이거 왜 한 거예요? 결과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고자 다른 나라한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자주적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운동이죠. 그게 의인 겁니다. 첫 번째, 자, 의인은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 한 반외세 운동이었다. 반침략 운동이었다는. 그리고 한계점은 외세를 막으려고 한 것 때문에 개화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거. 자, 정리해보면, 자, 의인은 조선의 자주성을 지키려 한 반외세, 반침략 운동이었다는 거. 다만 안타까운 거, 한계점은 이로 인해서 뭐에 걸림돌이 됐다? 당시에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던 개화정책의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화가 늦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위정척사운동은 근데 결국은 따져보면 실패한 거예요. 개화가 됐고 일본에 먹혔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여기 나오는 이항문이, 최익현이, 이만순이 그 외에도 수많은 위정척사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먹히려고 할 때, 곧 나라가 완전히 먹혔을 때 뭐 했을까요? 아, 끝났네, 내가 뭘 했어, 열지 말랬지, 뒤에서 당해봐라 이러고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1890년대 이후에 주로 의병장이 되어서 의병활동을 벌입니다. 90년대 이후에는. 90년대에 1895년에 을미사변이 일어나죠. 을미의병, 그리고 뭐 을사조약 때 을사의병, 정미칠조약 때 고종퇴임 때 정미의병 해서 의병장으로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위정척사운동을 계승하게 돼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위정척사운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는 이모군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정부의 뭔가 항구를 연다던가 통상수교를 계속해서 다른 나라 맺고 있는 것들, 그런 개화정책에 반대하는 위정척사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위정척사운동은 주도하는 세력의 대부분이 보수적인 유생층이었다 그랬죠. 양반들이었다면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일반 하층민들은 개화정책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식군인들, 그러니까 신식군인 말고 구식군인들이랑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가난한 하층민들이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자, 그러한 개화정책에 대한 불만이 결국 폭발해서 터져 나온 게 여기 보이는 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에요. 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으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모군란의 원인부터 살펴보죠. 아까 이모군란을 일으킨 두 세력, 하나는 구식군인, 또 하나는 도시의 하층민이라고 했죠. 자, 이들에게는 대체 어떠한 불만과 어려움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구식군인들은 개화정책에 맞춰 새롭게 등장한 신식군인들과 비교해서 너무나 열악한 대우를 받았어요. 막 무기를 줘야 군인들이 싸울 텐데 무기도 제대로 안 주고 훈련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 뭔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오로지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어디에만 집중?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군대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99페이지를 보면 별기군의 사진 보일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별기군, 걔들이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신식부대인데 그들의 사진을 봐도 뭐 그렇게 부유하거나 뭐 이렇게 있어 보이진 않죠. 그러니 그보다 훨씬 열악한 대접을 받았던 구식군인들은 어떻겠어요? 매우 힘들었겠죠.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무기 한번 지급받지 못하고. 자, 첫 번째 이유, 구식군인들이 누구와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신식군대와 비교해서 엄청난 차별을 받았다. 자, 별기군과의
차별대우. 요게 99인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 도시화 측면은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일본 애들이 조일 무역 규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쌀을 무지막지하게 가져가죠.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쌀값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도시 하층민들은 임노동자로서 일을 해서 받은 돈으로 쌀을 사 먹어야 하는데 쌀값이 계속 올라가네. 그러니 먹을 게 없는 거야.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으면, 자,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눈에 뵈는 게 없죠.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쌀값 폭등. 쌀값 폭등. 엄청난 거죠, 이거. 이거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99인들도. 자, 요런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큰 이유고, 이거 외에도 수많은 불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큰 거는 이렇게 두 개. 요게 원인이 되어서 폭발한 사건이 임오 분란입니다. 임오는 연도를 표시하죠. 임오년, 1882년. 임오년에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근데 여기에는 99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함께했다? 하층민들도, 도시의 하층민들도 군인들과 함께 일으켰다. 요게 임오 분란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빵 하고 터뜨렸습니다. 불만을.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선생님이 일단 쭉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99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 그랬죠. 어느 정도까지 심한 차별을 받았느냐? 월급도 제대로 안 줘요. 월급을 무려 이건 아직 정리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정리해줍니다. 자, 13개월치 월급이 안 나온 거예요. 13개월이면 1년이 넘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집에서 엄마든 아빠든 1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안 갖고 와.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고 뭐고 다들 막 맨날 똘똘 굶고 난리 나겠죠. 뭐 재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아니었을 거 아니야. 13개월 동안 월급을 안 줘도 그래도 꿋꿋이 참고 참았는데 13개월간 안 주다가 드디어 한 달치 월급을 줬는데, 자, 그 당시 월급은 쌀을 줬습니다. 쌀을 한 달치 급료로 쌀을 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이제 99인이 쌀을 한 가마니를 딱 들고 월급 들고 와서 13개월 만에 들고 와서 가족들 앞에 딱 내려놓으면서 얘들아 오늘은 쌀밥 먹을 수 있겠다 하고 쌀을 딱 내려놨는데 그 쌀 안에 그냥 쌀만 주든가 쌀이 부족하면 반만이라도 주든가 이거를 한 달치인 척 쌀에다가 모래도 섞고 겨라고 해서 쌀 껍질이에요. 쌀 껍질도 섞고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쌀은 반밖에 안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은 애초에 반만 줄 것이지. 이런 거 섞여 있어갖고 요 쌀에서 모래 다 가려내야 되지. 겨 다 가려내야 되지. 13개월 만에 준 게 이 모양이니 사람들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머리가 돌겠죠? 그쵸? 이렇게 돌아갖고 열받은 군인들이 이 쌀 월급 준 선해청이라고 하는 쌀을 보관하고 있는 관청이 있습니다. 그 관청에 쳐들어가요. 나와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했는데 그 선해청이라는 관청의 제일 높은 사람이 민씨 집안이었어요. 당시 명성황후의 일가 친척들, 민비의 친척들이었는데 요 집 하인이 나와서 대로 큰 소리 진 거예요. 다들 자기네 주인 잘 나간다고, 노비도 잘 나가는지 아나봐. 군인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요 군인들이 열받아서 그 노비들을 때려요. 때리는 걸 보고 어쨌거나 잘못한 놈은 그 노비들이고 중간에 쌀 땡겨먹은 놈인데 군인들이 하극상 일으켰다고 그 군인들을 잡아다가 족친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막 때리고. 열받은 군인들이 이대로 못 있겠다 하고서는 99인들이 와 하고 들고 일어나서 요 민씨 일파들 높은 관리들 다 죽이러 댕기고, 그 다음 우리와 다르게 대접받고 있었던 별기군 쫓아가서 별기군 작살내고, 당시 별기군을 가르치는 총대장 교관은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본인 교관은 때려 죽이고, 이 모든 게 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자, 거기에 이제 하층민들 끼는 거예요. 99인 사이에 하층민들도 다 일본 놈들 때문이다 하고 일본 공사관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 일본 대사관 가서 일본 놈들 다 때려 쫓아내자 하고서는 공사관에 불 지르고, 그리고 궁궐로까지 들어가요. 이 모든 것의 총대장은 누구다? 흥선대원군은 지금 없죠. 아까 쫓겨나서 지난번에. 총대장은 요 사람 명성황후. 당신은 그냥 민비였죠. 얘가 대장이니까 얘를 끌어내려야겠다 하고 민비를 잡으러 경복궁 궁궐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면서 동시에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구식군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개화정책이 일어나기 전 다른 나라와 거래를 철저하게 막아주던 그분, 흥선대원군이 있던 시절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한쪽에서는 그게 흥선대원군을 포섭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궁궐에 쳐들어가서 누굴 죽이러 간다? 명성황후를 죽이러 간다. 막 쫓아가는데 명성황후는 이미 궁궐 밖으로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성남 군인들은 명성황후 못 잡았지, 와 이것들 다 어떻게 하지 하고 있고, 궁궐 안에서 고종,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해결할 힘도 없고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 군인들은 누구 말만 들을 것 같아? 흥선대원군 말만 들을 것 같으니까 고종이 흥선대원군한테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요. 아버님 다시 돌아오셔서 사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돌아와서 고종 대신에 나라를 대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흥선대원군이 돌아와서 이제 군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 돌아왔으니 군인들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군인들은 와 흥선대원군 돌아왔다, 이제 됐다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자, 그러고 이제 흥선대원군이 뭐였겠어요? 그동안 본인이 물러나 있던 시기에 있었던 수많은 개화 정책들 다 폐지시켜버립니다. 뭐 통리기무원문 같은 개화를 추진하던 총괄 기구 있었죠. 그거 당연히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요거 결기군 없애버리고 등등등등 개화했던 것들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자, 그러자라네. 근데 요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아까 내 명성황후는 민비는 궁궐에서 도망갔다고 했죠. 도망갔던 민비가 가만히 안 있어요. 막 도망가면서 어디다 연락을 하느냐? 청나라에 연락을 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청나라한테. 그래서 청나라가 잘됐다. 지금이 우리가 조선을 제대로 먹을 기회구나 하고서는 군인들 한 4,000명 정도를 조선으로 급하게 파견을 해요. 금방 와. 며칠 안 돼서. 와서 청나라 군대가 딱 오니까, 자, 청나라 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군인들 다 자리로 돌아간 상태죠. 돌아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나라가 와서 야 니네 이런 난리지경 때문에 하고 시비를 거니까 군인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군인들이 청나라 애들과 전투를 벌이고, 흥선대원군도 청나라한테 잡혀갑니다. 납치대가. 근데 구식군인이랑 청나라 군대랑 싸웠을 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청나라 군이 그냥 이겼겠죠? 그렇게 해서 구식군인들은 청나라 군대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당시 대장이었던 흥선대원군은 청나라로 납치돼서 가고, 새롭게 누가 다시 권력을 잡아요? 청나라를 등에 업은 민씨일파가 명성황후가 다시 권력을 잡고, 청나라 애들은 자기 덕분에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았으니 명성황후는 청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청나라는 그 덕분에 조선에서 영향력이 엄청나게 세지고, 자, 이게 이모군란입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각종 차별에 열받은 구식군인과 하층민이 이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정부 고관들과 그리고 일본 공사관 그리고 궁궐까지 습격했다. 자, 이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권을 잡았고 명성황후는 쫓겨났다. 그런데 쫓겨난 명성황후가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누굴 끌어들인다? 청나라를 끌어들인다. 끌어들여왔던 그 청나라가 흥선대원군을 납치해 가고 구식군인들을 무력으로 격파하면서 나는 진압이 되고 다시 명성황후가 권력을 잡는다. 그 결과 국내에서, 조선 내에서 누구의 간섭이, 누구의 영향력이 세지게 된다?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올라가게 된다. 요게 이모군란입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원인은 이랬었고, 자, 전개 과정 한번 볼게요. 자, 전개 과정. 과정 보면, 첫 번째, 13개월씩이나 밀린 급료가 있었는데, 월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한 달치를 지급합니다. 13개월간 밀린 급료 중에서 일부를 지급해줍니다. 자, 그런데 요 급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죠? 요 한 달치 준 급료에 뭐가 섞여 있었다? 자,
쌀만 줘야 되는데 쌀에 모래와 겨, 쌀 껍질이라고 했죠? 겨가 섞여 있었다. 자, 열받은 군인들이 어디를 습격합니까? 정부 고관의 집과 일본 공사관과 그리고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서 궁궐까지 침입을 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소에 같이 불만을 갖고 있었던 하층민들도 거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화가 난 군인들이 자, 여기에 하층민도 합류하게 되죠. 군인들이 정부 고관 높은 관리들, 민씨 일파가 많았겠죠. 고관들과 그리고 일본 공사관과 그리고 명성황후를 잡기 위해 궁궐을 습격하게 된다. 자, 요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으나 당시 고종은 사태를 수습할 능력이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흥선대원군에게 도와달라고 한다. 그리고 당시 99인들도 누가 돌아오기를 바랬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돌아와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길 바랬기 때문에 자, 옵니다. 자, 사태 수습을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게 되죠. 자, 그 결과 개화 정책은 올스톱. 개화 정책은 모두 스톱됩니다. 개화 정책은 스톱되죠. 대표적으로 통리기무함은 폐지되고 그리고 별기군도 폐지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돼서 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싶었는데 도망갔었던 아까 궁궐 습격했을 때 명성황후 못 잡았다고 했죠. 도망갔었던 명성황후를 비롯한 살아있는 민씨 일파들이 어느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요?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민씨 일파의 요청으로 청나라 청군이 개입하게 된다. 자, 그 결과 청나라가 와서 뭐 했어요? 흥선대원군은 자기네 나라로 납치해가고, 왜 납치하고 표현하느냐?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왔으니까 조선 입장에서 청나라는 사대하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하러 갔는데 인사하러 딱 가자마자 거기서 바로 팔짱 껴서 그대로 줄고 청나라로 데리고 가요. 납치죠. 막 가서 잡은 것도 아니야. 자, 흥선대원군은 청으로 압송, 힘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그리고 99인들 군란을 무력으로 진압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누가 권력을 잡았다? 흥선대원군은 쫓겨났으니까 다시 민씨 일파가 집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오군란의 전개 과정이 일어나요. 요 사이에 선해청 관리, 그 하인들 때리고 감옥에 갔었는데 그거 풀어주는 과정 복잡한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궁금한 사람들은 임오군란을 인터넷에 찾아서 읽어보면 자세하고 재밌는 내용 많아요. 알아서 찾아보시고 요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요 임오군란이라는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나라를 먹겠다고 난리치고 있는 청나라와 일본의 영향력이 바뀌게 됩니다. 조선 내에서. 이 임오군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임오군란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시험에는 그 임오군란의 결과가 잘 나오죠. 자, 그럼 이 과정을 지우고 결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임오군란의 결과 봅시다. 자, 결과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하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임오군란의 결과 청나라와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자, 청나라가 왜 커졌는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당시 이모군란 이후에 권력을 잡고 있던 민씨 일파가 누구 덕분에? 청나라 덕분에 권력을 잡았으니 청나라는 당연히 조선에서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권력자들이 청나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 제 덕분에 내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럼 도대체 일본은 뭐냐? 아까 분란 중에 화가 난 군인과 식민들이 일본 교관, 별기운 교관을 때려 죽였다고 했죠. 그리고 어디까지 쳐들어가요? 일본 공사관까지 가서 지금 쌀값 오른 게 다 일본 놈들이 쌀 다 가져가서니까 일본 놈들에 대한 불만으로 공사관을 습격해서 거기 있는 일본인들도 좀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책 잡혔잖아.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한테 시비 걸 거리가 생긴 거야. 그걸 가지고 조선한테 협박해서 새로운 조약 하나를 체결을 합니다. 이모군란에 대한 조약. 뭐를 맺게 되느냐? 자, 두 개를 보면 되죠. 자, 일본과 관련된 거 하나, 그리고 청과 관련된 하나를 나눠볼 거예요. 자, 일본과 조선은 이모군란이 끝난 다음에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제물포는 인천의 옛날 이름입니다. 제물포는 인천을 얘기해요.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한다. 자, 앞으로 뭐 요런 임오 같은 이모, 갑신, 뭐 가보, 뭐 을미, 을사, 뭐 경술, 정미 이런 단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동시에 각종 조약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조약이 어느 사건에서 무슨 조약이고 내용은 뭔지 이런 거 다 체크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이모군란절과 일본과 맺은 조약, 제물포 조약. 야, 내용이 뭐냐? 우리 이모군란 때문에 피해봤다 이거야. 그러니 너네가 우리한테 배상금 지불해라. 우리나라 사람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합의금도 물어줘야 되고 피해보상금도 해야 되고 공사관 붙었으니까 그 공사관 다시 짓는 비용도 니네가 대야 되고 정신적 피해보상에 물질적 손해까지 니네가 다 배상해라. 그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첫 번째,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급해라. 두 번째, 우리가 일본 공사관이 이렇게 조선 군인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는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느냐? 그러니 우리는 우리 공사관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 군대 일부를 공사관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일본군 군대 일부를 조선에 계속 머무르게 해야겠다. 일본군의 주둔을 허용해라 라고 하는 뭐 명목은 이거죠. 공사관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을 허용해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 제물포 조약을 체결합니다. 자, 돈 물어내느라 조선 허리가 휘겠죠. 거기에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그것도 수도에 떡하니 머무르고 있으니 일본의 영향력이 더 커졌겠죠. 사사건건 간서. 근데 얘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커진 건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몇천 명 될 것 같다고 했죠? 한 4천 명인가? 몇천 명 데리고 옵니다. 그 데리고 온 군대를 다시 분란이 끝났는데도 데려가지 않고 그냥 조선에 계속 머무르게 해요. 어차피 뭐 남는 게 머리 쓴 애들이잖아요. 인구하면 뭐 남부를 거 없는 나라니까 4천 명 정도 그냥 두고 옵니다. 그러니 그 4천 명이 서울에 머물면서 경복궁 옆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더군다나 당시 권력자는 청나라 덕분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니 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청나라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해지는 겁니다. 자, 청나라 권력이 세진 첫 번째 이유, 청나라 군대가 그냥 거기 있었다. 청군의 조선 주둔, 이모군란을 진압한 청나라 군대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는 힘을 바탕으로 조선과 조약을 하나 새로 체결을 해요. 이 조약도 아니야. 조약은 나라와 나라끼리 맺는 게 조약이고 이들은 자기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정이라는 뭐 이런 것까지 몰라도 돼요. 뭔가 새로운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 장사하는 사람들 상민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조선과 청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바다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규칙들에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실제로는 8가지인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만 얘기하면 이 장정의 전문 제일 첫 번째 있는 문에 뭐라고 써있느냐?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해놔요. 얘네는 우리의 속국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잘 보살피겠다 뭐 이딴 식으로 써놔요. 이거를 왜 얘네가 첫 번째 이렇게 강조했느냐? 이걸 맺기 전에, 지금 이거는 1883년이죠? 이걸 맺기 전에, 요게 이제 2년이고 그 뒤에 이제 맺기 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 조일수 조규를 맺을 때 첫 번째 내용이 뭐였어요? 조선은 일본과 동등한 자주국이다 라고 해놨었죠. 그 이유가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었다고. 그러자 청나라가 바로 해놓은 거죠. 니네는 우리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예요. 어딜 자주국이야 하고. 첫 번째 내용,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 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명시해놔요. 자, 두 번째, 청상인의 내지 안쪽 땅 통상권을 허용해 줍니다. 자, 일본과의 조약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가 개항장이다, 항구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은 뭐 처음에 5리였다가 뭐 10리였다가 뭐 20리였다가 50리였다가 이렇게 점점 늘어났다고 했죠. 즉 요 안에서만 일본 상인이 활동할 수 있고 요 안쪽 내지 안쪽 땅으로는 못 들어왔습니다. 못 들어왔는데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곳을 여기 서울 양화진이라는 곳에 청나라 가게를 둘 수 있게 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혹시나 안쪽에서 장사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허가를 통해 조선한테 허가를 받는 거지. 허가해주면 안에 장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예 안 되는 거였다면 지금은 허락을 받으면 안쪽에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청나라에서 우리 이쪽 안에다가 가게 하나 차릴게라고 조선에게 허락을 구해. 근데 조선이 안 돼. 거절할 수 있겠어요? 없죠. 없단 말이야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안쪽에 들어와서 청나라 상인은 얼마든지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가제이긴 하지만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내지 통상권, 안쪽 땅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원래 없었어요. 일본이랑 맺을 땐 뭐야? 여기 개항장 근처 몇 리까지만 진출할 수 있었어요. 요게 되게 큰 거야. 그때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요만큼에 장사하게 되면 요 안쪽 사람들은 일본 상인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보진 않았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이 안까지 오니까 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상인들이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지. 내 옆에 청나라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이건 뭐 쓸 필요도 없는 시해법권이니 뭐 우리나라 해안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니 등등 각종 불평등한 요소들이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었겠죠. 자, 이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고, 이걸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임무곤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이 엄청 세졌으니까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선이랑 이런 거 맺은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선에다가 청나라가 고문 두 사람을 파견을 해요. 뭔가 막 고문하고 막 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조선에서 뭔가 일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 청나라의 꼭두각시 같은 사람 하나 보내주는 거죠. 고문을 파견합니다.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한 고문을 파견하는데 그 고문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마건상이라고 하는 사람과, 얘는 중국 사람이죠. 그리고 독일 사람이었던 멜렌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나라에 고문으로 파견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임오군란의 결과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임오군란이라는 사건이 끝나면서 조선에서 청나라와 일본의 영향력이 세져요. 자, 일본은 왜 영향력이 세지느냐? 재물포조약이라는 걸 맺어요. 이유는 니네 임오군란으로 우리가 피해봤으니 우리랑 해결 가야지, 합의해야지. 자, 첫 번째, 일본에게 배당금 지급해라. 두 번째,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니 우리나라 군대 서울에 갖다 놓겠다.
자, 그 다음 더 큰 혜택을 받은 건 청나라죠. 청나라 군대가 온 김에 그냥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조선을 압박해서 요걸 맺게 돼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 내용은 뭐냐? 조선은 청의 속국이다라고 제대로 다시 명시해놓고 그 다음 청나라 상인이 조선 어디 가서든 장사할 수 있다. 이거 이후로 조선에서 청나라 상인들의 영향력이 점점 올라가게 돼요. 자, 그리고 치의법권이라든가 뭐 해안 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권리라든가 등등을 이 안에 다 명시하게 되죠. 당연히 불평등 조약. 그리고 우리나라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마건상이랑 멜렌드로프 같은 고문을 파견했다. 자, 이게 이모글렌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됐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까지 이모글라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